재수종합반은 아니고 단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도 원래 재정반 출신인데 재정반에서 한 5년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올해 단과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촌면 가서 토요일 날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제가 오늘 국어 영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등급 컷의 변화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거부터 쭉 해놨거든요. 그냥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요. 1등급만 쭉 보세요. 한번 쭉 보시면은 이 2014학년도 이럴 때는 막 1컷이 96 이렇게 나오고 모의고사 때는 어땠냐면은 모의고사 1컷이 100점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100점이다 보니까 하나를 틀려버리면 막 2등급 되고 이랬었는데 그런 흐름으로 쭉 오다가 이제 원래 이때는 이제 A, B형으로 나눠져 있었죠. 근데 이제 작년부터 이제 다시 통합이 되면서 그래서 작년에 솔직히 저도 되게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비문학 지문이 엄청 길어지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가 지문 형태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일단은, 기존에 공부했던 방식으로 이제 여기 접근했었다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근데 이때 어떤 예측이 있었냐면은, 6월이 힘들었기 때문에 9월에 조금 쉽게 낼 거야,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좋은 편은 아니지만 9월 때 약간 자살 방지다 해가지고 좀 약하게 해준다라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또 세게 갔습니다. 세게 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능 때 92점이긴 한데 근데 예전 거 대비해서 보시면은 그래도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체감을 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6월에 저는 사실은 들은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90점에 맞출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 조절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90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근데 88점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이 시험을 보는 당일날 저는 시험 감독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시험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건강검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건강검진 끝나고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 12시쯤에 기사들을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아마 여기 지금 학생들도 있을 건데 학생들은 되게 힘들게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기사는 어떻게 났었냐면은 시험이 쉽다라고 났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보다 더 쉽게 출제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제가 시험지를 못 봤으니까 일단은 그런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5시 반쯤에 제가 시험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풀어보는데 원래 앞쪽에 있는 화법이랑 작문 문법은 별로, 그리고 문법은 학생들은 어려워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쉽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앞쪽은 그냥 했는데 비문학을 좀 풀다 보니까 어려운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급들이 문제들이 보이는데 이게 왜 쉽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고 그러고 나서 등급 컷이 그때 이제 뜨거든요. 그래서 등급 떴는데 그때 이제 메가에서는 처음에 안 띄우고 제일 처음 띄웠던 게 이제 종로였어요. 근데 종로였는데 처음 88점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솔직히 남의 학원이라서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종로 학원이 표본이 좀 작아요. 학원이 막 잘 되진 않아서 그래서 표본 수가 좀 적어서 그리고 또 혹은 아니면은 애들이 좀 그 학원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메가도 올라오고 EBS도 다 올랐는데 최종적으로 다 88점 딱 나와 있는 거 보고 저도 그래서 그날 시험 본 날 밤에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봤어요.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애들이 뭐 많이 틀렸었는지 다시 확인하고 해봤는데 근데 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제 능력으로 푸는 거니까 그냥 사실 이렇게 88점까지 저도 생각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어려울 만한 것들을 다시 복기해보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해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걸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됐어요. 이런 것들 이제 듣고 나니까 확실히 어렵긴 어려웠었다. 그래서 그냥 또 생각할 때는 9월 때는 조금 이제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쉽게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특히 평가원 문제를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얘네들이 예측당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가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을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비슷하게 나온다든지 될 수도 있고 한데 최초의 설정 자체가 어찌됐건 90점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수능은 어려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어려운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 노란색 넣어놓은 것들 있죠. 이 노란색 넣어놓은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비문학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순서로 되어 있냐면은 오답률 순입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쫙 배열을 해놨는데 옛날에 보면은 문학이 꽤 보여요. 꽤 보이는데 근데 이쪽 한번 넘어와 보세요. 이쪽 넘어오면은 특히 이제 작년 9월이나 네, 또 수능에는 문학이 아예 없어요. 오답률 10위 안에. 그래서 작년 수능 때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문법이 1위이긴 해요. 고전 문법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1위이긴 한데, 나머지는 싹 다 비문학이에요. 네, 그래서 비문학 문제가 15문제입니다. 15문제인데, 그 중에서, 네, 9문제가 오답률 10위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문학을 잘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따라잡기가 좀 힘들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오답률 5위까지만 딱 틀린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2등급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근데 거기다가 막 예를 들면은 문학까지 틀려버리고 이러면은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조금 만회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6평을 봤는데 또 똑같았어요. 또 비문학이 물론 이제 좀 특이한 거는 화법이랑 작문 문제가 원래는 전통적으로 정답률이 어느 정도냐면은 평균이 90점이 넘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아주 어려웠던 문제가 정답률이 한 70% 정도? 지금까지 쭉 그랬는데 근데 요번에는 두 문제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화법 작문에 대해서 이거는 뭐 개념이나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은 문제에서 조건을 잘못 읽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화법 작문을 딱 떼놓고 막 다시 공부할 필요는 따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 푸는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모양을 딱 보셨을 때 비문학을 못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6평 이제 보기 전에 준비시킬 때 어떻게 했냐면은 매번 이제 매주 애들 학원 오면은 매번 시험을 봤어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게 시험이 그 내용적으로 어려운 것도 그렇지만 국어는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심정적으로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글이 안 읽힙니다. 네, 그래서 왜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면 좀 싫어하시긴 하지만 수학은 저도 공부를 해봐서 하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감정의 영향을 좀 덜 받아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감정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찌됐건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어려운 걸 자꾸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부딪혔을 때 어찌됐건 그거를 짜내서라도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뭐 여기 또 학생들도 있고 해서 잘 알겠지만 3등급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 끝까지 푼 사람이 없어요. 네. 그리고 1등급 중에도 문제를 끝까지 푸는 사람이 또 어떤 학생들은 끝까지 못 풀기도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제가 그 학생은 정말 너무 많이 칭찬을 해줬었는데 비문학 지문 하나를 통째로 못 풀었어요. 통째로 못 풀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딱 남겨놨다 거기서 이제 뭐 일부 찍고 그 다음에 했는데 근데 찍은 게 몇 개 맞고 해가지고 결국은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푼 거는 다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질문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뭐를 얘기를 많이 하냐면은 시간 안에 다 못 들어오니까 빨리 푸는 방법이 뭐냐 그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근데 시간을 단축하는 기술을 예를 들면은 문제 푸는 어떤 정확도랑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문제를 푸는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3등급, 4등급에 있는 친구는 뭐 적게는 한 지문, 많게는 두 지문 이렇게 못 풀 건데 근데 정확도를 좀 충족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속도가 조금 붙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점수가 막 10점 넘게 올라요. 이건 이제 애들 가르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튼 비문학이 그래서 비문학이랑 문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 근데 그 이제 비문학의 이제 특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지금 뭐 해놓은 거냐면 숫자가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글자 수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길어진 거예요. 장형 지문이 됐습니다. 물론요. 이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문학 지문이 5개예요. 네, 비문학 지문 5개고 지금은 현재는 3개입니다. 네, 3개여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전체 글자 수는 예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지문 내에서 길어지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면 정보량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 정보량들이 많아졌을 때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싫어하는 문제풀이 방식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정보가 나올 때마다 체크를 다 하나씩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예를 들면은 사회 공부하듯이 혹은 아니면은 과학 공부하듯이 개념이 하나가 나오면은 개 동그라미 치고 개에 대한 설명 막 밑줄 치면서 자 그걸 막 다 기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떤 원리가 나오거나 하면은 그러면 그 원리가 이해될 때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다시 읽고 하는데 그러면은 100% 뒤에 가면 시간이 모자라게 돼요. 그러면은 길게 나왔을 때는 사실 그런 식으로 글읽기를 하는 것보다는 뭐가 좋냐면은 문제를 풀 수 있게 세팅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구조를 봐놔야 돼요.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목차를 뽑아 놓는다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있었고 두 번째 문단 뭐가 있었고 세 번째 문단 뭐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세부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눈이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눈이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하고 문제를 푸는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번 이동해서 또 안 풀려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또 다른 데 있는 정보를 또 취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글의 길이가 짧으면은 읽으면서 기억이 다 나요.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정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도 다시 돌아올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긴 지문에서는 계속 다시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조금 익숙해져야지만 시험장에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끝까지 다 못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몇몇 문제는 패스할 수도 있고 괜찮은데 근데 손 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꼼꼼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다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처음부터 지문부터 너무 꼼꼼하게 다 읽어버리면은 그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들 중에 일부는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는 정보도 있어요. 근데 그 쓸데없는 것까지 다 챙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을 때 확인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푸는 패턴이 좀 만들어질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요즘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 힘들었냐면은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장형 지문이 기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은 옛날에 뭐 제일 길어봐야 막 1400자 막 이랬는데 지금은 보시면 막 긴 게 2500자까지 가요. 그래서 이런 지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없어서 이제 그때 이제 소환해왔던 게 뭐였냐면은 그 리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 적성 시험에서 이제 언어 시험이 있는데 언어 추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문제가 수능 시험 문제랑 좀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좀 어려운 지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수능형으로 일부는 고치고 해가지고 그거를 풀렸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시험장 가서도 선생님 뭐 그 정도 길이 이제 적응이 좀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이 일단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형 지문을 연습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 이런 것들을 좀 소환을 해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게 지금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요번에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를 쫙 배열을 해놨어요. 배열을 해놨는데 간략하게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근데 처음에 이제 23번 문제 이거는 뭐였냐면은 우리 학생들은 아마 기억을 할 건데 사회 지문이 경제 지문으로 나왔어요. 경제 지문 나왔는데 길이는 얘가 제일 짧았어요. 길이는 얘가 세 개의 지문 중에서 제일 짧았는데 요 23번 문제는 아마 이제 역대급 문제로 기록이 될 거예요. 정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24%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중에 4분의 1밖에 못 맞췄어요.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 했었는데 근데 비문학 문제가 쉬울 때는 어떻게 문제가 풀리냐면은 예를 들면 선지에서 어떤 키워드를 딱 봤어요. 봤는데 이 내용이 그냥 단박에 기억이 나거나 혹은 아니면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옆에 딱 봤는데 그 정보가 그대로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얘가 맞다 틀리다 판단이 되는 거는 쉬운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는 어떠냐면은 이런 문제는 문제 자체에서 조건을 많이 걸어요, 일단. 그래서 그 조건에 맞춰서 보기에서 포인트를 딱 잡아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은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지문에 연결되는 부분을 찾았어야 돼요.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정답을 결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은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수학이랑 좀 달라가지고 수학은 이렇게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를 푸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답이 3이 나왔어요. 근데 네, 그 선지에 가보니까 3이 없어요. 그러면은 비슷한 뭐 예를 들면은 4가 있으면 그거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수학은 그렇게 선택을 안 해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정확하지 않아도 그냥 선지들을 보면서 가장 비슷한 거를 또 찾기도 해요. 네. 근데 이런 문제는 그게 불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어법이 불가하다라고 해놨는데 이건 지워가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치 수학처럼 답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녀석을 딱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24% 돼 있지만 이 중에는 아마 찍어서 맞춘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를 해주면은 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푸는 문제일 줄 몰랐대요. 네. 근데 이제 국어 문제는 보통 이제 또 물론 이제 원래 직관을 좀 쓰기는 써야 돼요, 시험장에서. 직관을 안 쓰면은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직관을 쓰면서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문제들은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연습이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 다시 보고 해도 포인트를 못 짚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는 얘는 이제 문법 문제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만약에 못 풀었다라고 하면 사실 반성들을 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정답률이 29%인데 얘도 진짜 많이 틀린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완전 기본기 문제예요. 그래서 문장의 어떤 문장 성분,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 파악하는 기본기만 갖춰져 있으면은 사실 이 문제는 정말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를 풀면서 사실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건 당연히 이런 거지, 당연히 이런 거지. 거기다가 이제 답이 또 2번이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답이 나오니까 또 편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국어 문제에서 제일 귀찮은 게 어떤 거냐면은 1번도 지우고, 2번도 지우고, 3번도 지우고, 4번도 지우고, 그리고 이제 5번에서 답 나왔을 때 좀 약간 허무한 거 있거든요. 이럴 바에는 5번부터 볼 걸,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건 이 문제는 네, 기본적인 개념만 갖추고 있으면은 이건 다 풀 수 있었는데,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문법이 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문법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니은 첨가라는 이제 음운 변동 현상이 있는데 이걸 뭐 보기에서 예를 들면 설명을 쫙 다 해줘요.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명에 해당하는 예시가 이제 그 답지에 들어가는 거죠. 선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얘랑 그냥 조합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개념만 있으면 그게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네, 있는데 이 문제 14번 문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야 돼요. 들어있는 상태에서 그걸 꺼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걸 외워야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를 들면 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 일단 완벽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물론요. 가면서 이제 이 정도 문제를 내면은 많이 틀리는구나 조절을 좀 해줘야지라고 하면서 자 이만큼 어려운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원래 기본적으로 차고 넘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적도 오르고 어쨌건 안정적으로 네,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네, 문법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2번, 31번, 33번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비문학 기술 지문. 그래서 뭐 DNS라고 도메인 뭐 네이밍 시스템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나왔었는데 혹시 이제 여기 있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들 시험지 한번 가져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네,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이 문제들이 이제 틀렸던 이유들이 뭐냐면은 얘랑 좀 달라요. 1등 문제랑 다릅니다. 1등 문제는 순수하게 문제 자체가 어려워요. 네.
문제에서 요구한 어떤 로직 자체가 복잡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문 독해가 안 되면 못 풀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아마 제 기억에 지금 4문단인가 5문단일 거예요. 그 부분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독해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얘네들 다 어려워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문 독해를 좀 잘 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해제를 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 어려웠던 부분 4문단이나 5문단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장에서 초벌로 읽을 때는 그냥 어떻게 읽었어야 되냐면은 그 부분이 이제 과정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메인의 어떤 네임이 뭐 IP 주소로 바뀌는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과정이 나오는데 그 과정을 머릿속에 다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과정이 나왔을 땐 잘라놔야 돼요. 그것들을 다 잘라놓고 있다가 그다가 이제 물어볼 때 그때 하나씩 꺼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독해의 어떤 테크닉이 약간 좀 필요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문지문은 좀 길긴 길었었는데 문항수도 많고 길었었는데 사실 난이도는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 뭐 한자어들도 많고 해가지고 좀 불편할 수는 있었는데 기존에 예를 들면은 이거보다 뭐 훨씬 더 어려웠던 인문지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서는 조금 적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화법장문, 그 다음 뭐 장문 같은 데서 이제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여기도 써놨어요. 뭐냐면은, 요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되게 기본적인 내용인데, 문제를 풀 때, 예를 들면은 공부를 조금 안 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지를 접근하는 경우가 많냐면은, 선지의 길이랑 상관없이 그냥 쭉 다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맞다 틀리다 판별이 들어가는데, 사실 문제 좀 풀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풀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서 판별 단위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본적으로 혼문장 단위로 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A는 B이고, 이렇게 했으면은, 한번 잘라야 돼요. 자르고, 여기서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도 판별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뭐 조건 걸려있을 때는 물론 이제 전제로 삼고 판단해주고 뭐 이렇게 가는데 근데 화법장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실 큰 시험에 들어가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게 많이 돼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특히 이제 화법, 장문, 문법 이런 것들을 풀 때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자르고 들어가고 이런 것도 확인도 못해요. 확인도 못하고 그냥 몇몇 단어들만 보고 막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특히나 앞에서 틀리고 뒤에서 맞으면은 이 선지가 맞는 선지인 줄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출제자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이제 학생들이 낚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선지를 분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장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 하나를 못 봐가지고 틀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제가, 저는 학원 강사한 지 10년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맨날 문제만 풀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기계처럼 문제를 풀어요. 근데 저도 실수를 할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화법 장문 문제 자체가 지금까지 별로 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냥 문제에서 제대로 조건을 안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맞냐 틀리냐만 딱 보고 들어가는데 선지를 보다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보니까 조건이 작은 게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근데 그걸 저도 못 봤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문제 풀 때 그래서 조건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데 문학은 제가 뭐 굳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요, 요번에 나왔던 작품들이 전부 다 싹 다 EBS에 있던 작품들이에요. 근데 뭐는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제가 6평 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문학 수업하고 이럴 때 EBS 작품들 다 정리 안 해줍니다. 왜 정리 안 해주냐면요. 학교에서도 뭐 조금 해주는 것도 있고, 학교에서 그걸로 진도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작품이 아무리 그냥 새로운 게 나오고 어쩌고 해도 기본기가 되면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문학의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기 잘 갖춰져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은 EBS를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정리가 잘 안 돼 있으면 기출이 먼저기 때문에 기출 정리 싹 한번 하고 기출하면서 예를 들면은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풀이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거 익혔다면 그러면은 문학 풀 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죠. 공부 예를 들면 한 3등급 이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학 작품을 그냥 봤던 것만으로도 사실은 위안을 갖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봐두면은 유리한 건 있지만 본질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소설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 춘향전이나 이렇게 아주 유명한 작품들도, 그러니까 고전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유명한 작품이면 유명한 작품일수록 유명하지 않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춘향전인데 춘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을 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시험장에서 예를 들면은 이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런 학습들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기억하는 거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들면 안 돼요. 그냥 그 현장에서 잘 읽고 그 다음에 분석해서 풀 줄 알아야지만 결국에는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다. 자, 근데 제가 아까 등급 컷 얘기하다가 오늘 그 얘기 꼭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못해가지고 잠깐 되돌아갈게요. 네,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넘기지는 않으셔도 돼요. 네, 그냥 제가 여기 부모님들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꼭 하고 싶었냐면은 이거 보여드린 다음에 좀 점수를 받아보시고 아직까지 성적표는 안 나왔지만 궁금하셨잖아요. 몇 점이니?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보통은 자녀분들이 좀 삐쭉삐쭉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등급컷이 이렇게 내려앉으면은 그러면은 옛날에 똑같이 예를 들면 3등급인데도 근데 옛날 예를 들면 80점 받고 예를 들면 3등급인데 근데 이번에 똑같이 3등급인데 막 70점대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원점수를 딱 들으셨을 때 예를 들면 전번에 80점인데 지금 70점대라고 하면은 가슴이 막 덜컥 내려앉으시면서 큰일 났다 생각도 드실 수 있고 한데 근데 등급컷은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원점수에 너무 현혹되실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모의고사 망하는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 아무리 낮게 받아도 그거는 망하는 게 아니다. 왜냐면은 모의고사는 어차피 이제 앞으로 9월 달에 또 아니면 수능 때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올릴 것인가 방향성을 잡는 데 무게를 둬야 되지 자꾸 현재 점수 가지고 괴로워하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슬럼프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들이 그냥 너무 서운해하지 마셔라. 네.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조금 더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다. 그리고 학생들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수 받은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라는 거죠. 그죠? 물론 수능은 망하는 게 좀 있습니다. 수능은 못 보면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의고사는 적어도 망하는 게 없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화법이랑 작문 같은 경우는요,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근데, 화법이랑 작문이 시험 전체적으로 기여하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난이도가 낮으니까 여기서 시간을 벌어야 돼요. 네. 그래서, 화법, 작문을 문제를 풀 때, 그냥 마구잡이로 문제를 푸는 어떤 습관은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화법작문 문제를 많이 풀어주진 않아요. 수업 시간에. 왜냐면 어려운 것도 할 게 많기 때문에 화법작문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요. 문제풀이 설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지문에 지금 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2개가 붙어 있는데 1번은 뭘 물어보고 있고 2번을 뭘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지문을 읽으면서 중간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시적으로 어떤 부분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작문에서 치면은 고쳐쓰기 문제 같은 것들은 읽으면서 풀립니다. 자, 그래서 문항 구성을 딱 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거를 정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익숙해져서 시험장 가가지고는 문항 구성 눈에 딱 들어오면은 네, 계산이 한 3초 안에 딱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래서 네, 우리 비문학한테 선물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문학이 그걸 받아서 이제 좀 여유있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합법작문은 네, 문제풀이 설계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5번, 10번 문제를 보고 네, 느낀 건데 문제는요, 무조건 국어 문제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자꾸 푸는 습관.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만 딱 보고 문제를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그 조건을 맞추면서 자꾸 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연습도 사실은 괜찮냐면요, 선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딱 보고 자, 답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라고 예측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됩니다. 근데 뭐 얘기한 것처럼 얘는 너무 그렇게 무게를 두고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뭐 5번, 10번 좀 틀리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뭐 기출문제들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설계하는 연습이랑 그 다음에 뭐 조건 찾는 연습 어떻게 풀 것인지 요것만 공부를 조금 하시면은 다음번에 네, 괜찮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도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어떤 개념을 외워야 돼,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쵸? 그래서 그게 좀 문제인데,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기출문제들을 다 갖다 놔요. 갖다 놓고, 문법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 정도는 외우지 못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국어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디냐면요. 음운 변동에서 사이소리 현상, 니은 첨가, 이런 애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외워가지고 푸는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대신 근데 걔네가 어려운 이유는 사실은 사이소리 현상이나 아니면 니은 첨가 안에서 설명하는 말들을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어간이나 어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걔네를 모르면은 문제를 못 풉니다. 네.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나와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개념들 중에서 네, 내가 모르는 게 있진 않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하나씩 소환해와서 전부 다 이제 숙지를 조금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렇잖아요. 문제 푸는데 보기에서 설명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문법은요, 1회 도구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해가지고 안 되고 보통은 만약에 혼자 공부하면은 3번 이상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수업도 듣고 그 다음에 복습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시간차 두고 또 한 번 해주고 어찌됐건 좀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돼요. 해서 근데 문법 잘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저 문제 풀 때 진짜 빨리 풀거든요. 왜냐면 아니까. 네. 그러면은 이걸 문법을 아는 사람들은 네, 여기서 시간은 굉장히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시간 소모가 엄청 많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문법은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일단 뭐 EBS 교재를 기반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 전반기 때 썼던 이제 수능 특강이라든지 이제 또 후반기에서 수능 완성 나오겠죠. 그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막 외워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연습보다는 뭐가 좋냐면은 걔네들은 그냥 연습 대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소설이면은 소설을 읽는 방법이라든지 또 아니면 시라면은 예를 들면은 시 분석하는 연습들이 좀 돼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부모님들 세대 때 막 외우셨던 거 막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시어의 의미나 이런 것까지 다 외우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연습을 이제 어차피 연계돼서 나올 거니까 EBS 교재로 하시면 되겠다. 근데 물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출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은 뭐 필수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출 분석을 하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비문학 중에 이제 레전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는 길지 않지만 아까 우리 경제지문 같은 경우도 지문 안 길어도 어려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길이는 안 길어도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되게 공부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국어 공부 막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습니다. 기출 문제집들 막 국어 모델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저한테 딱 가져와가지고 자기 푼 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선생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막 넘겨보죠. 그래서 넘겨보면은 막 빼곡하게 막 써져 있고 막 공부를 되게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전 선생님 이거를 3회독을 했습니다. 근데도 왜 저는 4등급인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근데 그거는 국어 공부의 방향성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은 자꾸 내용 공부를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을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지문은 어떤 패턴으로 읽어야 돼.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답을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어떤 거야. 그래서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이 공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수능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나중에 복습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6편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나서 막 학원에서 수업도 듣고 학교에서도 해제하는 것도 듣고 막 하잖아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보고 나서 채점하고 점수만 확인하지 다시 안 풀어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싹 지워져요. 네. 지워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재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2월, 3월 이렇게 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딱 오면은 그 문제를 풀려요. 그거 왜 풀리는 거냐면은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틀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게 바뀌는 게 어떤 사람은 좀 쉽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놀란 경우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보통 이제 재수하거나 이러면은 초반에 3개월 때 성적 되게 많이 오르거든요. 왜냐면 마음가짐도 좀 다르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좀 많이 오르는데 근데 처음에 왔을 때 5등급이었는데 2달인가 3달 지나고 나서 바로 2등급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바꾼 거죠. 물론 이제 독서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돼줘야 되는 것도 물론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그 과정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분석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난 이건 답이 기억나. 이건 답이 기억나서 문제를 못 풀겠어.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얘를 다 뜯어서 분석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얘는 답을 어떻게 찾아가야 돼. 그럼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답이 유사하게 도출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실력은 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기출 분석도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리트 같은 것들 좀 긴 지문이 있는 것들 어려운 것들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차라리 쉬운 걸로 하는 것보다 어려운 걸로 막 연습을 하다가 그러다가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 게 나아요. 훨씬. 그러면은 체감 난이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연습도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구공부 어떻게 해요? 처음 보는데 그런 거 물어보면 제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은 이 학생이 위치도 모르고 그리고 어찌됐건 얘에 대해서 속속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가르치면 저는 예전에 한 4년 동안 또 기숙학원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질문 엄청 많이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질문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질문할 때 어떤 식의 질문이 많냐면은 선생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이 문제 못 풀겠어요. 이 정도의 수준의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공부를 조금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질문이 어떻게 나가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질문은 어떤 거냐면은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서 답을 이렇게 도출을 했는데 근데 제가 한 방법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정해주기도 너무 좋지만 사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얘가 어찌됐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고민들도 하고 그 다음에 어찌됐건 정말 제대로 공부를 좀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정도까지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전 수업 시간에 쉬운 걸 잘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어려운 것만 하거든요. 왜냐면은 쉬운 것까지 하면서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것만 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쉬운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뭐 과제 나눠줬는데, 선생님 저 이거 제가 맞게 한 건지 틀리게 한 건지 잘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공부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남한테 얘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이면 된다. 요렇게 기준을 설정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비문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제가 보통 비문학 마지막에 풀려고 그러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리고 거기서 오답률도 높고 하니까 걔를 뒤로 다 배치해놨다가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손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비문학을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자신있게 그냥 비문학부터 풀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면은 공부할 때 비문학의 비중보다는 비문학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거를 또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제 일반론이에요.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그럴 수도 있죠. 문학이 아무리 쉽게 나온다라고 하지만 또 문학이 안 되면은 문학의 무게를 두고 또 공부를 또 따로 하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밸런스를 조금 조절을 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편 끝났고 이제 6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6편이 이제 전반전을 테스트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후반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후반전 때 이제 많이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비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들으면은 막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인강도 저것도 들어보고 이것도 들어보고 또 학원도 현강도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디서 공부를 하건 간에 일단 중요한 거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거. 그래서 재학생들은 그게 좀 불리합니다. 솔직히 제가 재학생 애들한테는 숙제를 내주면서도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시간, 소모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 뭐 학교 행사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교우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어찌됐건 시간 박박 다 긁어가지고 포기할 건 다 포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뭐 학교 끝나고 오면 잠깐 뭐 쉬려고 뭐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다 접으셔야 돼요. 다 접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시간이 뭐 체감상으로는 아직 9평도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가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남은 시간들은 잠도 좀 덜 잘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최대한 내 시간을 공부에 많이 쏟으셔가지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